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김병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서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법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 기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신 분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그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너무 쉬운 내용이거나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저는 일단 일반적인 법조계에 계신 제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일, 판사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률 인공지능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대학원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실 내용은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앞으로 나가지? 라고 하는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아시잖아요. 자동차 안에는 엔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앞으로 간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앞으로 간다. 어떻게 하는가? 엔진이 축을 돌린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인공지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스타크래프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유닛의 인공지능이 멍청하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이야기야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이야기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인공지능이 최적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최적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진부한 얘기가 됐지만 이제 그 멍청하던 드래곤 인공지능이 이제 이세돌 기사님을 이기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사실은 사람보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해주는 경우가 10년 전에 잘 없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갖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10년 동안 어떤 기술 발전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화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답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언론 같은 데 보면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용어부터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딥러닝 이 개념들의 관계를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 밑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 그걸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계학습에도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신경망 기술의 일종이다.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상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11시 남짓까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우선 AI를 5분 동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분 만에 AI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함수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 기술적인 정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일반인들한테 인공지능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냥 함수다. 함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시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 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 입력 변수를 넣으면 어떤 변수가 출력돼서 나온다. 이 관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드래곤이라는 유닛의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맵 주변의 정보가 입력이 되겠지요. 그 인공지능에. 그렇죠?
그러면은 출력 변수는 이제 어떤 유닛을 공격을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택 땅을 찍으면 여기 있는 유닛들 중에서 시즈 탱크를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멍청하게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멍청하든 멍청하지 않든 인공지능이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함수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역시 함수인 거죠. 현재의 바둑판 기보를 입력 변수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느 수를 놓으면 승률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래서 사실 출력 변수는 엄밀히 말하면 한 개가 아닙니다. 여기 바둑판에 다음 놓을 수 있는 수들마다 승률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하는 게 출력 변수인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수를 두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함수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적절한 함수를 찾는 방법이 되겠죠.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는 1950년대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뭘 해오셨느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잘 맞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70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 유명해진 기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그 인공지능 함수를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게 뭔가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멍청하던 드래곤은 어떻게 공격 타겟을 정했을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몇 개의 공격 규칙들이 있어요. 상대방 공격 유닛하고 비공격 유닛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격 유닛을 먼저 공격을 해라. 공격력이 강한 유닛하고 약한 유닛이 있으면 강한 유닛을 먼저 공격해라. 그리고 가까운 유닛과 먼 유닛이 있으면 가까운 유닛을 먼저 공격해라. 뭐 이런 규칙들이 있었겠죠. 이런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격할 타겟을 정하는 게 이제 종래의 인공지능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다. 왜냐면 규칙들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잘 동작하기도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신통치 않게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드래곤의 사례가 그런 거죠. 왜 그러느냐? 이 규칙들을 쓰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한 규칙을 중시하다 보면은 다른 규칙이 이게 간과되고 이게 규칙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이 규칙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함수를 찾기 어렵다,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기계학습 방식은 발상의 대전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언론 같은 데서 여러분들 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내가 규칙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블리자드에 있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규칙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프로게이머들이 게임하는 방식을 배워보면 어떨까? 이게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머신 러닝, 여기 러닝이 핵심이잖아요. 학습한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 대국이 있었을 때 온 국민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알파고는 기보를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은 함수다.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함수를 배웠던 게 그게 허투루 배운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5분 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분 동안 머신러닝은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어디선가는 한 번쯤 꼭 다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기계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한다던데 어떻게 학습하지? 학습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함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세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를 정해놓은 게 함수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함수를 찾을까를 70년 동안 고민해 왔는데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제일 간단한 사례는 입력 변수하고 출력 변수가 직선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정비례하는 관계.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던 거죠. 좀 아주 단순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입력값이 아파트의 면적이다. 그럼 출력값은 아파트의 가격이다. 한 지역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직선의 비례관계가 나오겠죠. 이게 꼭 직선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러면은 아파트 면적을 넣으면 아파트 가격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 직선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동네 부동산에 가는 일이죠. 동네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몇 평 아파트 얼마, 저기 몇 평 아파트 얼마, 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점들이 X축이 아파트 면적이고 Y축이 아파트 가격인 거죠. 점들을 이렇게 쭉쭉쭉 모았어요. 수십 개를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면은 직선의 형태로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선형획입니다. 선형획이란 말은 이게 대학교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지금부터 5분 동안 선형회귀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또 다른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는 통계학에서 특히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설. 내가 복덕방에 가서 데이터를 몇십 건 수집해 와봤더니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컴퓨터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될까요? 우리가 가설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세웠으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a, b 값을 찾아봐라 라고 시키면 되겠죠. 그게 선형획인 거예요. 그래서 선형회귀의 수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셨어요. A 값이 달라지면은 기울기가 달라지고 B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의 Y축이 Y절편이 달라져가지고 그래프의 직선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A 값, B 값을 찾아보자. A 값, B 값을 어떻게 찾느냐? 정말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데이터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4개를 수집을 했어요. X 데이터가 0일 때 Y 데이터는 0, X 데이터가 1일 때 Y 데이터는 2, X가 2일 때 Y는 4, X 3일 때 Y는 6이에요. 우리는 보면 딱 보면 Y는 2X네. 이건 너무 쉽네. 컴퓨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가 어떻게 Y는 2X라는 걸 찾아내느냐라는 게 지금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인간처럼 직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y는 2x라는 걸 바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겐또라는 말입니다. 겐또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경상도 쪽에서는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봤었잖아요.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냥 찍는 거예요. 그걸 겐또라고 부릅니다. 찍는다. 이렇게 일본어 겐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A 값, B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는 일이 겐또를 찍는 일입니다. 겐또를 찍는 일. 뭐 랜덤 게스라고 부르지만 저는 겐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b, ab 값 모르니까 겐또를 찍었다. 근데 b 값은 0이라고 겐또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a 값만 생각을 하면 컴퓨터가 찍은 겐또 값이 0.5였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임의의 값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세운 가설은 y는 0.5x가 되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하고는 다르죠. 그라운드 트루스는 y는 2x인데 y는 0.2x라고 하면은 이 가설이 예측하는 y 값하고 실제 데이터 값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실제 데이터, 우리가 관측한 실제 데이터는 0이지만 가설이 예측하는 값, 이건 똑같이 0이네요. 0이니까 오차가 0이죠. 하지만 x 데이터가 1일 때는 가설이 0.5라고 예측을 하니까 오차가 1.5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는 가설이 예측하는 건 1이니까 오차가 3, 3일 때는 1.5라고 예측하니까 오차가 4.5. 이렇게 오차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오차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통계학자들은 요거를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이론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이게 이 가설이 정답하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전혀 어렵지 않게 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약간 바꿔보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약간 줄여봤어요. 0.4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오차값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들죠. 정답에서 멀어졌잖아요. 그쵸? 중학교 2학년생들한테 물어도 이 정도는 다 답을 하세요. 그래서 가설을 조금 바꿨더니 오차값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조금 늘려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0.6으로 늘렸어요. 오차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이 겐 또한 값을 0.6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증가하면 오차가 줄어드는구나. 그럼 A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Y는 EX를 찾게 되겠죠. 이게 기계학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우리가 임의로 세운 가설을 적용했을 때 그 오차를 함수로 표현한 이것을 우리는 비용 함수라고도 부르고요. 손실 함수, 목적 함수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의 목적은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A 값, B 값을 찾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최적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변수 한 개, 아파트 면적만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 여러 변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야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를 3개를 입력을 시켰다. 아파트 평수, 방 개수, 층수 이 정도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함수를 어떻게 찾아볼까? 우선 가설부터 세워야겠죠.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은 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입력받아서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입력받아서 그 출력값을 예측하는 1차 함수 모델, 이걸 우리는 다중선형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조금 뽐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선형회귀는 y는 w1x1 더하기 w2x2 더하기 w3x3 더하기 b. 그 다음 과정은 y는 ax 플러스 b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이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겐또인 거죠. W1, W2, W3, B 값을 일단 겐또를 찍어요. 겐또를 찍고 나서 그러면은 이 가설이, 우리가 겐또로 찍은 가설이 예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의 제곱 평균 값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W1, W2, W3, B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비용, 오차 값을 최소화하는 합들을 찾으면 찾아지겠죠. 이게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분 동안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덕방 같은 데 가서 수집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함수.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설을 찾는 작업이다.
우리가 이거는 대학교 통계학 수업 시간에 가르칠 법한 내용이지 인공지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다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10분 정도 동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y는 ax 플러스 b를 y는 wx 플러스 b라고 바꿔서 불러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y는 ax 플러스 b를 이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입력값을 여기 x, input x라고 하고요. 여기 input x 값에 w가 곱해지잖아요. 이 직선 w 곱해진다. 그 다음에 b 들어와서 더해진다. 여기서는 wx와 b를 더한다. 밖으로 뭔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요거를 y는 ax 플러스 b, w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그래프 형태로 그린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예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y는 wx 플러스 b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인공 뉴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돼요. ax 플러스 b는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데 이게 어떻게 뉴런이야?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딱 한 개가 다릅니다. 정말 딱 한 개만 달라요. 인공 뉴런에는. 여기에 y는 wx 플러스 b라고 해서 y 값으로 발로 출력하는 대신에 일단은 z는 wx 플러스 b라고 해서 값을 일단 저장을 해놔요. z 값이라는 거는 단순 선형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z 값을 이렇게 어떤 이상한 함수에 넣어서 출력을 시켜요. 여기 나와 있는 곡선 함수에 넣어서 출력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로 아파트 면적과 아파트 가격 관계를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 일이 직선으로 설명이 되나?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곡선 함수를 중간에 넣는 거야. 그게 뉴런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곡선 함수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을 출력을 시키면 그게 인공 뉴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 뉴런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이겁니다. 여기 이제 입력값, 인공 뉴런이라고 하면 우리 뉴런에는 입력값들이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3개가 있다. 아파트 평수, 반개수, 층수 이렇게 입력값이 3개가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하겠죠. W1, X1, W2, X2, W3, X3 그리고 더하기 B. 그 값이 이제 Z가 되겠죠. 그렇게 나온 Z 값을 곡선 함수에 통과시켜요.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유닛이 뉴런인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용은 뉴런의 내부 구조는 하여튼 뭔가 수학 함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우리 다중선형 회귀보다 아주 약간 복잡한 함수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뉴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를 뭐 컴퓨테이션 유닛, 계산 단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인공 뉴런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실제 뉴런의 동작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수학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왜 실제 뉴런하고 비슷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여기 뉴런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앞에 있는 뉴런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인풋 시그널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여기를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데 뭐라고 배우셨었어요? 수상돌기. 나무 모양으로 생겼다고. 나무 숫자야.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뉴런들하고 강하게 연결이 시냅스 연결 뭐 이런 걸 들어보셨잖아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곱해지는 가중치가 큰 거예요. W1, W2, W3 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입력 신호가 강하게 여기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뉴런 연결, 시냅스 연결이 바로 가중치인 거예요. W1, W2, W3. 그 연결들이 여기 세포 핵 부분에 다 들어와서 더해져요. 전기 신호가 누적해서 들어오는 게 가운데서 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W1, X1 더하기, W2, X3 더하기, W3, X3 더하기 B를 하는 거잖아요. B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다중선형핵이 모델하고 똑같은데 이 다음에 이렇게 쭉 길게 전달돼서 가잖아요. 요 전달돼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축색 돌기라고 불렀었죠. 요거는 그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봤더니 이런 함수가 나오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는 아무 함수나 직선이 아닌 함수만 넣으면은 이게 인공뉴런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수학 공식 정리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최초 이런 꼬부랑 곡선을 넣게 된 배경 자체가 여기 축색 뉴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요 모델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이 인공 뉴런을 여러 단계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인공신경망,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 10분 만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10분 지났어요. 인공신경망이란 인공뉴런을 여러 단위로 쌓은 네트워크. 다시 정리하면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복잡한 함수 표현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 뉴런을 이렇게 한 단계로 쭉 쌓은 거를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복잡하잖아요. 이거 이해를 하시려면은 대학교 가셔서 선형대수를 배우시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y는 ax 플러스 b보다 좀 복잡한 함수네. 여기 w 값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방법 있잖아요. 겐또 찍는 방법. 이걸 가지고 이 가중치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네. 요런 감이 좀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1940년대에 나왔어요. 우리의 이 뉴런이 이렇게 동작하니까 인공 뉴런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컴퓨터로 구현해 보면 좋겠네 라고 해서 초기에 1950년대 후반 60년대에는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인공신경망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 당시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 같은 걸 보면 컴퓨터 뇌를 흉내내는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컴퓨터가 세상에 개발되고 있다. 이제 사람을 흉내내는 컴퓨터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1960년대 기사예요. 지금은 좀 약간 우습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를 또 한 60년, 7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6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인간의 뇌를 흉내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80년대부터 이 인공신경망 기술이 한번 붐을 얻게 되는데 그때 나온 굉장히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정의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인간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를 흉내낼 수 있다, 근사해낼 수 있다, approximation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 말에 공감을 하시려면 무신론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혹은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 만사를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치화된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그러면은 컴퓨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런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중치들은 겐또를 찍은 다음에 기계학습 과정을 막 반복을 하면은 정말 비슷하게
그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의 범위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습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뉴런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세상 만사를 컴퓨터로 흉내낼 수 있다. 야,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막 했었던 거죠. 자, 제가 10분 조금 넘게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습 퀴즈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자, 여기에 뉴런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몇 개를 학습을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죠. 이게 하나마다, 뉴런 하나마다 W1, X1, W2, X2, W3, X3 있고, 여기도 W1, X2, W2, X3, W3, X3 있고, 여기서 나오는 또 출력값에 W1, W2, W3 곱해지겠지. 여기서 또 W. 그러면 몇 개인가요? 18개. 아, 가까우셨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요 선은 그냥 여기서 계산된 값이 출력이 되니까 여기는 가중치가 없어요. 그래서 17개입니다. 여기 연결선마다 시냅스 연결이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가중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선의 수를 다 계산해보면, 더해보면 17개입니다. 이 정도의 단순한 인공신경망을 가지고서도 꽤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W 값들을 다, 이 많은 W 값들을, 이 17개의 W 값들을 겐도를 찍은 다음에 이걸 조금씩 바꿔가면서 인공신경망이 예측하는 값하고 우리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값하고 이 오차값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에 그걸 최소화하게끔 W 값들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아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값을 계산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면 가중치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딥러닝은 1분 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딥러닝을 설명을 드리려면 한 학기를 배우셔야 될 텐데 1분 만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인공 뉴런들을 아주 많이 연결을 해놓은 것이다, 아주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해서 심층 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인공신경망 학습 딥러닝. 딱 보시면 가중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가중치가 1000만 개 이렇게 넘어가요. 1000만 개가 되는 변수들 막 학습을 시켜야 돼요. 다 겐도를 찍은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가중치를 학습을 시키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또 수많은 가중치를 학습을 시키려면 연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해결이 된 거예요. 빅데이터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쌓이게 됐고, 무어의 법칙이 이제 무어의 법칙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연산 속도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딥러닝의 이 복잡한 네트워크, 사실 이것도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1000만 개가 넘는 가중치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인공신경망 기술, 그러니까 표 설명드렸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 그 밑에 있는 기계학습 기술, 그 밑에 있는 인공신경망 기술, 그 안에 있는 딥러닝 기술, 요거를 30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이거는 정말 믿으셔도 돼요. 법률 인공지능은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법률 인공지능 기초의 핵심이에요. 지금 기계학습을 가지고 잘 하는 일, 이걸 이제 어떤 컴퓨터공학자분께서 쭉 정리한 그림인데, 이게 함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x값, y값, 인풋값, 아웃풋값. 이거를 이제 매핑을 하는 이 함수들이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인풋 값이 이메일인데 출력 값이 이게 스팸인가 아닌가라고 하면 이게 스팸 필터가 되죠.
그럼 뭐 하는 거죠? 이메일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스팸인지 아닌지 0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것이죠. 0인지 1인지 이걸 분류하는 걸 우리는 이진 분류라고 부릅니다. 이진 분류입니다. 자, 시리아라고 하면은 짜잔 하고 시리가 이제 말씀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 신호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내가 말한 것이 트리거 워드 시리아 클로바야 뭐 이런 아리야 뭐 이런 말인지 트리거 워드인지 찾는 것, 이거는 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진 분류가 되겠죠. 아까 스팸 분류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사람 말을 듣고 텍스트로 트랜스크립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분류 문제예요. 아니 왜 이게 분류 문제지? 이걸 다중 분류 문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단어의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음성인식 인공지능 안에는 단어 사전이 딱 미리 정해져 있고 거기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음성의 파형은 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단어 사전에 10,000개의 단어가 있으면 10,000개 중에 1개를 골라내는 거죠. 다중 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다중 분류예요. 왜냐? 단어 사전이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걸로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거기 어떤 단어가 요 순서에 가장 정확한 것인지 분류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보여주면 클릭을 할까 안 할까 예측을 하는 것, 클릭을 하겠다 안 했다 이진 분류. 이미지를 보고 주변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이거는 주변의 물체를 어떤 물체인지 파악하는 것이니까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오토바이인지 뭐 신호등인지 표지판인지 요거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것. 보통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은 도로에는 한 80가지 정도의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수 있어요. 그 80가지 중에 1개를 디텍트하는 것은 그 중에 1개로 찾아내는 거니까 다중분류. 그리고 이제 좌표 값을 찾아내는 것은 이거는 이제 회귀라고 부르는 것인데 회귀는 이제 연속된 값을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연속된 값을 찾아내는 것은 별로 응용 사례가 많지 않고 다중분류 여러 개 중에 1개를 찾아내는 거. 스마트 공장에서 쓰는 제품 사진을 보고 이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분류해내는 것 이진 분류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정말 간단한 분류 문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 말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래서 대출 적격자 부적격자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인간 대출 심사관들이 판단한 데이터 100건을 수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함수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x1 값으로는 그 사람의 자산 점수, 예를 들어서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이렇게 환산되어 있다. x2 값이 소득 점수, 이것도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되어 있다. 그러면은 출력 값은 y 값은 합격이면 1, 불합격이면 0. 이렇게 100명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겠죠. 엑셀표로 정리를 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 100점 100점인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승인 됐을 거고, 여기 30점 30점 이런 사람들은 불승인 됐겠죠. 그럼 대략 이렇게 그래프가 분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가설을 세워야겠죠. 로지스틱 회계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이 변수들을 많이 쓸 뿐이에요. 변수들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거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점수에 W1 값을 곱하고 소득 점수에 W2 값을 곱한 다음에 여기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기라고 부르는, 이름이 회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대출 가능하다 안 하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공식이 짠 나와요.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지만 하여튼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 점수에 얼마를 곱하고 소득 점수에 얼마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이 얼마보다 크면은 이 사람은 합격, 그거보다 작으면 불합격. 그럼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게 이 각각의 소득 자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가중치가 곱해져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요 기준치가 되겠죠. 요런 게 로지스틱 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은 이런 분류해내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분류해내는 기준을 나타내는 선을 이걸 결정경계선이라고 불러요. 제가 124.78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대출이 승인될 확률이 50%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찾아낸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124.8이라고 하는 값은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값은 그냥 바꿔주는 거야.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기준치를 높이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대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 점수, 자산 점수 높은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줍시다 라고 하면은 그 임계치, 결정 경계선을 위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좀 원래 결정 경계선이 여기에 있었을 때는 대출을 받을 법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기준선을 올리면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구글 같은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인데 놓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사람이 혹시라도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조직 분위기를 너무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경계선을 이 위쪽으로 임계치를 아주 높게 정해서 결정 경계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막 해줘야겠다라고 하면 임계치를 낮추겠죠. 어떤 회사가 이렇게 결정 경계선을 낮춰서 임계치를 낮춰서 채용을 할까요? 다단계 같은 회사는 이렇게 뽑겠죠. 일단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기계 학습을 분류 문제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어렵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회계 말고 우리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어떻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1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 경계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자산 점수, 소득 점수 이렇게 분류가 됐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로지스틱 회계는 사실은 이게 직선 형태로 데이터를 분류해낸 거였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W1, X1, W2, X2 직선 형태로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인공신경망에는 아까 곡선 형태의 함수가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형태로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 경계선도 이렇게 곡선 형태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융권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포인트가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정 경계선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로지스틱 회계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직선 형태로 분류를 해내고 있구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 이게 곡선 형태로 분류를 해내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도 분류해낼 수 있다. 좀 더 예전에 사람들이 하던 행동하고 비슷하게 분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대출 여부, 신용 점수를 평가를 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분류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 법률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률 문제. 이 사람이 유죄인가 아닌가? 분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분류잖아요. 0 아니면 1인 거예요. 결정 경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형사소송법 배울 때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결정 경계선의 임계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법조인들의 머릿속에는 다 자기만의 결정 경계선이 있어요.
이 사건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의뢰인이 물어보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결정 경계선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돈만 많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 요거는 이제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 후배들을 위해서 리걸 AI가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글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 글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리걸 AI는 이렇게 결정 경계선을 찾는 거야. 이게 코알라인지 이게 판다인지 코알라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이게 판결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건이 그러면은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이 결정 경계선을 학습을 시키면 이게 함수인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값을 딱 새로운 사건을 여기 이 모델에 입력을 시키면 얘는 코알라야, 얘는 판다, 얘는 코알라야, 얘는 판다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법률 문제는 대부분 분류 문제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게 법률 AI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를 데이터로 넣느냐 이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인풋으로 넣는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structured dat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엑셀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파트 면적, 방수, 그 리뉴얼 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엑셀표 형식을 structured data. 이 structured data는 사실은 통계학에서 이제 100년도 넘게 연구해온 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타이타닉의 생존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생사의 의진분류 문제다라고 부르는데, 보시면은 승객 아이디, 생존 여부, 살아남은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 사람의 선실 등급, 클래스, 이름, 성별, 나이, 형제 자매가 있었는지, 부모, 자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운임,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디에 쓰느냐? 내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 함수가 이 사람이 생존을 했는지 여부를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 실제 정답값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예측하느냐, 요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많이 써요. 여기 탑승객이 한 900명이 약간 못 되는데 400명 정도 이렇게 3명 약간 못 되게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러면은 300 몇십 명 정도?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대략 한 40% 정도 살아남으셨어요. 그러면은 요 변수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생존 확률을 찍어봐라 라고 하면은 40%, 0.4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신경망 모델에는, 기계학습 모델은 여기 복잡한 데이터들을 쭉 입력을 해서 생존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옵니다. 우리 182번 아이디를 가진 탑승객은 생존 확률이 15%, 0.15로 예측이 됐어요. 이 사람은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예측이 된 거죠. 왜일까요? 오늘 기준은 0.4였잖아요. 그거보다 0.25나 낮잖아요. 25%나 낮잖아요.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기준치 값 0.4로부터 여기 나오는 값 대략 0.075, 7.5%만큼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젊었잖아요. 또 한 7% 까먹었어요. 2등 선실을 탔어요. 또 한 5%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근데 대신 이 사람은 운임은 좀 비싸게 냈어요. 약간 플러스가 됐어요. 이걸 쭉 다 더하면은 0.4에서 이걸 쭉 다 더하면은 0.15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생존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탑승객 90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변수들이 이 사람의 생존 가능성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182번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남자였는데 요쯤 마이너스 0.75 정도를 효과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1군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효과를 이렇게 가졌는데 또 1군의 사람들은 플러스 효과를 가졌어요. 이 데이터가. 왜 그럴까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효과로 동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나이,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인데 마이너스로 동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요인들보다 엄청나게 플러스인 게 한 개 몇 개 있는 거죠. 이건 어떤 데이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데이터가 존재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다른 승객들의 가중치를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어떤 승객은 나이가 엄청나게 플러스 효과를 가졌어요. 거의 0.4 이상으로. 이 사람은 그게 살아남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엄청나게 플러스인 경우. 애기였겠죠. 애기일 경우에는 3등실에 정말 어리고 다른 모든 요인들은 다 마이너스로 동작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아남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성실, 이 사람은 2등실이었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아마도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플러스로 동작을 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unstructured data라는 것도 있겠죠. 스트럭처드가 있었으니까. 이게 요즘에 언론에서 보는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런 거를 잘한다더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일지 아닐지 예측하는 거 이중분류, 음성 신호를 보고 이렇게 시리 이렇게 하는 거, 문자를 넣고 안녕하세요 다 말씀드릴 때 분류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핵심적인 고민은 이걸 분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계학습 방법을 쓰면 되겠는데, 고민은 요 데이터들은 너무 복잡하고 뭔가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 변수로 할 것인가, 그 변환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컴퓨터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죠? 이렇게 숫자로 보죠. 여기 고양이가 있으면은 여기 숫자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픽셀이 1000개, 1000개 이렇게 돼 있으면 1000 곱하기 1000이다. 그러면 여기 점수가 몇 개가 있어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개죠. 100만 개의 점이 있으니까 입력 변수가 100만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력 변수가 100만 개다? 그럼 여기 인풋 값이 x1, x2, x3, 이렇게 x 100만 이렇게 있겠네. 그렇게 돼요, 실제로. 사실은 100만이 아니에요. 칼라 사진이잖아요. 칼라는 어떻게 나오죠? 레드, 그린, 블루, RGB 값을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RGB 0에서 255, G 0에서 255, B 0에서 255. 그래서 입력 데이터 값이 300만 개예요. 300만 개. 300만 개 입력값 X1부터 X 300만원 입력을 받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김갑동인지 이일선인지 박병남인지 최종복인지 다중분류잖아요. 다중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인 거죠. 글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요거는 사실은 제 다음에 김현기 박사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메일을 보고 스팸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예인데, 여기 이메일 예를 보시죠. I am a Nigerian prince writing to you about inheritance. 스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꽤 성능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요 이제 스팸 필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 있는지, 요 단어가 들어 있으면 1, 안 들어 있으면 0,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바꿔 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글자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품 리뷰들이 이렇게 막 있다. 그러면 이 제품 리뷰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품질인지 디자인인지 가격인지 성능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혹은 이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요. 예를 들어서 수천 개의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제품들의 고객 리뷰를 막 수집을 하겠죠. 그럼 자동으로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류해내는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다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분류해내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글을 어떻게 숫자로 변환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좀 시간이 박사님 제 10분만 더 써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계세요. 이분은 구글에 있는 구글 브레인 연구소, 구글 AI 연구소를 만드시고요. 중국 분이시라서 바이두에서도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바이두의 그 AI 연구소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소 2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CEO들이 그분한테 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컴퓨터 과학자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있는 일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 지금 기술로. 이게 2016년에 나온 글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분의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장난감이 이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선물을 못 주겠습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카가 좋은 생일을 가졌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작성해 주는 것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이메일을 만드는 일은 아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종류의 요청인지를 분류해내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공지능으로 아직 할 수 없는 일, 앤드류 용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10,000장쯤의 사진을 보면 여기 도로에 있는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다른 것들, 여기 3가지 그림 다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멈춤, 이 사람은 히치하이킹, 이 사람은 좌회전이잖아요. 이런 것 정도로까지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 정말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거는 만 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의대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10장의 폐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떠한 병변이 있으면 엑스레이 그 폐렴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장의 10장의 사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한 10,000장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인공지능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생각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룰 오브 썸으로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냐? What can A-B do? 이게 인공지능 함수인 거죠. 여기 If a typical person can do a mental task with less than 1 second of thought, we can probably automate it using AI either now or in the near future.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CEO들한테요. 그래서 여기 경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1초의 법칙은 유명해요. 앤드류 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이걸 사람이 1초 만에 하고 있는 일이다. 아니 이세돌이 바둑 뉴스들 알파고 이거는 1초 만에 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세돌이 수를 내다보는 것도 사실은 이세돌이 머릿속에서는 1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작업을 반복 숙련해서 1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여기 시스템 1, 시스템 2가 나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스템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람이 1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들으면 thinking machine을 생각해요. thinking machine.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현실은 지금의 AI는 decidedly 이 사람 법학하시면서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It's not intelligent thinking machine in any meaningful sense.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류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게 법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예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판결문을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계량적 판결 예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5분 동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1980년대에는 법 조문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 입력을 하면은 추론을 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래곤이 공격 타겟을 정하는 룰 베이스 방식이에요. 이거는 룰 간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일, 판사들이 하는 일은 룰로 판단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죄냐 무죄냐 규칙으로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의 측에 따라서 행동했느냐, 어떤 이사의 경영 판단이 배임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이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규칙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if 무슨 조건이면 then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례를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비슷한 사례들에 있는 것에서부터 유사한 사건들로부터 찾아내야지, 이 결론을 예측하는 데 써야지. 제가 올 여름에 몬트리올에서 하는 세계 인공지능 학회 가서 이제 봤던 이제 데모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캐나다에 있는 블루제이 리갈이라고 하는 데서 판결을 예측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노동법하고 조세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90% 정확도로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캐나다의 10대 회계법인 중 9개가 쓰고 있고 10대 로펌, 15대 로펌 중 75%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주느냐? 노동법하고 조세법에 있어서 애매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딱 규칙화하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노동법은 해고 통지 기간이 딱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기간마다, 그러니까 사유마다 엄청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은 6개월 해고 통지를 해야 되고, 제가 막 오랫동안 일한 이런 사람은 한 달이면 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기 때문에 해고 통지 기간을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혹은 우버 드라이버가 근로자인가, 우리나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골프장 캐디 근로자인지, 학습지 교사 근로자인지 애매하잖아요.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텍스에서는 세법상의 주요 쟁점들, 세법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가장 애매한 쟁점, 고정사업자인지 뭐 이런 거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캐나다에 있는 판결들 수백 수천 건들을 이 노동법, 조세법 전문가들이 읽어요. 그 다음에 판단 요소, 이걸 우리는 피처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직접 인간이 추출을 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해내는, 그걸 분류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고려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업무 지시를 받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업무 도구가 있는 경우 그 도구엔 소유권은 누가 있는가, 그 과제를 실패했을 때 그 위험 부담은 누가 지는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요소들 30-40개를 사람이 추려낼 수 있는 거야. 쭉 추려낼 수 있겠죠. 상상이 막 가죠.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노동법 전문가들. 사실은 대법원 제품 연구관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죠. 이 하급심 판결들 쭉 분석해가지고 이 하급심 판결들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이렇게 쭉 추출하시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엑셀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만들어요. 각각의 케이스들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타이타닉 데이터표 같이 이 사람은 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있고 타 사용자를 위해서는 근무할 수 없고 소유권도 없고 위험보다도 안 진다 근로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기계 학습 모델, 가중치 학습을 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AI 모델이.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떻게 하느냐? 설문지 형태로 입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당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까 추출한 요 30개쯤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문 형태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설문지 이건 고정사업장인지 노동자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문으로 yes, no, yes, no 이렇게 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질문 답이 몇십 개 있으면 모르겠음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건 제가 여기 근로자이다 아니다라는 건 없어서 이거는 고정사업장 뭐 이렇게 됐는데, 근로자면은 employee 아니면은 independent contractor 뭐 이렇게 나오겠죠. 확률이 몇 %이다, 여기는 9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밌는 건 이런 기능이에요. 이 노무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도 되면은 이거는 독립사업자, 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yes라고 한 사람은 독립사업자로 인정된 판결이 221건인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도 되지만 근로자로 판결된 경우도 103건이라 투잡 뛰잖아요, 사람들. 캐나다 판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쟁점을 다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구속 조건부로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프리랜서다, 독립사업자들로 한 판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2x2 테이블을. 이걸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건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개별 요소 하나하나들은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도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독립사업자입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확률이 이제 좀 올라가겠죠? 독립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아까 나이가 젊어서 생존율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기 가정을 바꿔보는 펑션이 있어요. What if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조건이 달라졌다면 결론이 어떻게 바뀔까요? What if를 막 클릭을 해보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능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약 조건에 따르면 근로자네? 그러면 뭐를 바꿔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럼 이 what if를 막 클릭해보면 확률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도가 낮은 사건들, 여기 한 40에서 60%, 70% 사이 되는 거는 이건 타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요. 어떤 사건들에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사건들. 이 설명문은 미리 이제 어떤 요소가 임팩트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미리 저장했던 걸 불러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건 거죠. 판결문을 전문가들이 읽고 엑셀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핸드 코딩 한다라고 부르는데 핸드 코딩은 비용이 비싸요. 지식공학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바로 예측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시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텍스트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한 79%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2016년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유럽 인권재판소,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오브 런던 컴퓨터학과 교수님인데 유럽 인권재판소에서의 판결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의 패턴들만 가지고 이 판결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 기반 판결 예측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럼 가중치가 높게 들어간 단어들은 뭐가 있지? 라고 하면은 여기 evidence, sentencing, previous violation, property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들만 가지고서는. 그런데 그 유럽 인권 헌장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들에는 우연히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은 위반이 아니다. 여기 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많으면은 위반이라고 인정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의 패턴들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단어의 패턴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모델은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예전에 룰 베이스는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 이상적인 시스템, 지식공학 비용, 법률 전문가의 수작업 비용도 낮으면서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도 높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은 딱 한마디만 이야기 드리면 중국에는 동안 부동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유한유판의 원칙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유럽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에서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공고안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따 아마 오후에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률 인공지능은 판결 예측하는 것 말고 다른 분류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단위에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단위 분류, 문장 단위 분류, 문서 단위 분류. 단어 단위 분류는 뭘 하는 것이냐? 어떤 단어들이 고유명사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유명사라고 하면은 어떤 고유명사인지, 이게 앞뒤 단어의 맥락에 따라서 고유명사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인공식량망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유에는 조직명이다. 이 클래스는 사람 이름이다. 바그다드는 지명이다.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판결문 비식별화, 여기 계신 김영희 박사님께서 만드신 판결문 비식별화, 단어 단위 분류 문제인 거예요. 단어 단위 분류 문제를 또 해결을 잘 활용을 하면 정보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러면은 계약서의 사람 이름 부분이라든지 계약서의 계약 금액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추출해내는 거야. 이거를 Information Retrieval Task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겠네. 우리 서증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진단서 다 읽지 않고 몇 주인지, 전치 몇 주인지 보잖아요. 그럼 그거 진단서 입력하면은 곧바로 그거 딱 출력해 줄 수 있겠네. OCR 기능을 하고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하면은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쉽게 가능해집니다. 문장 단위 분류의 대표는 계약서 분류인 거죠.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해 주는 거죠. 이 계약서 조항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옆에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막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주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오후에 한혜라 교수님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거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건 언제 주로 써먹느냐? M&A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저도 이제 1, 2년차 변호사 때 계약서 검토 많이 했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막 졸면서 읽거든요. 졸면서 읽는 1년차 변호사보다는 인공지능이 검토를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분류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M&A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계약서 조항이 M&A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면 요거는 요 계약 상대방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럼 양도 제한 조항인지 아닌지, 이 조항, 이 문장이 양도를 제한하는가 안 하는가, yes, no 문제, 이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문장을 학습을 해가지고 요 문장의 경우에는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문장은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계약서들을 막 입력을 하면은 뭐가 출력돼서 나오냐면 모든 1년차 M&A 변호사들의 꿈인 모든 계약서들마다 어떤 계약서 조항들이 있는지가 쫙 표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클릭하면 그 조항을 딱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은 1년차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 표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계약서 읽고 문제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거 있다라고 하고 그 내용 요약하는 거. 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 단위 분류도 있어요. 문서 단위 분류는 이것도 제가 1년차 변호사 때 했던 일. 디스커버리라고 미국에서는 소송을 할 때 상대방한테 서류를 박스대로 보내요. 지금은 다 이제 전자적으로 보내는데 요 박스를 받아서 이거 밤새도록 읽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뭐를 분류를 하느냐? 이 소송 서류, 이 문서가 이 소송하고 관련성이 있다 없다, relevance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제출을 안 해도 되는 보호받는 문서라는 요건도 있어요. privileged라고 부르는, 이 privilege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 소송은 지금은 이제 다 전자적으로 하는 이 디스커버리인데 이 디스커버리 시장만 지금 10조가 넘어요. 10조가 넘진 않네요. 10조 넘네요. 2018년 기준으로 10조가 넘어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3조가 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시장이 7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소프트웨어만 이제 78개. 이따가 한혜라 교수님께서 해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문장 단위 분류냐? 데이터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소송 서류하고 관련된 문서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검색 키워드를 몇 개 쳐요. 예를 들어서 LG화학하고 SK 지금 미국에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LG화학, LG화학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떠요. 그럼 히트되는 문서들을 쭉 일단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한 몇백만 건 나오겠죠. 100만 건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 100만 건을 변호사들이 다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한 5만 건을 10만 건만 변호사들이 봐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통계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된 통계 모델을 가지고 나머지 90만 건, 95만 건을 돌리면 그럼 사람이 안 봐도 이거는 관련성이 있는 문서, 이거는 프리빌리지로 보호받는 문서, 안 받는 문서, 이게 예측돼서 분류돼서 나오는 거죠.
문장 단위 분류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분류 문제의 핵심이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사님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하고는 사실 상관없고 통계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받는 것, 그걸 우리는 어널리틱스라고 불러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서비스는 리갈 어널리틱스인 거죠. 소송 수행에 유용한 통계 정보를 추출하는 거. 1990년대 재판을 하는 송무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시카고 로스쿨 85년도 졸업생,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었네. 요 판사님은 스탠포드에서 졸업을 하셨고 지금 7년 차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시네.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정에 가서 기일에 참석하고 나면은 판사님께서 이런 분위기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기일 경과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의뢰인한테 보내드리고 그런 일을 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판사님은 우리가 하는 신청에 대해서 이 서머리 저지먼트 신청을 기각하는 확률이 89%다. 기각한 목록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 대리인은 이 판사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서머리 저지먼트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 5건의 사건, 유사한 사건들에서 합의를 했었다. 이 사람은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대리인이다. 판결문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 전문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11건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트라이얼까지 배심 재판까지 가지고 갔었다. 그리고 최종 사건에서 2,500만 불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이 이제 가장 뛰어난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판사의 경향, 판결의 결과, 변호사의 역량, 상대방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특허 괴물 이런 데들은 합의금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고 그러겠죠. 소송 기간, 그 다음에 각 어떤 소송에서 신청을 제기를 했을 때 인용될 확률, 그 다음에 다른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특허 관련된 이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젊은 변호사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짧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경대학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판결문 통계 분석을 하시고 계세요. 2009년에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형량의 표준 편수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이거는 인공지능과 별로 상관없이 원래 그냥 통계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게 범죄마다 다르더라 라고 하는 재밌는 연구를 하셨고요. 이 연구의 부록이 훨씬 더 재밌어요. 이분의 부록을 보면 재판부의 성별 구성과 강간 범죄의 영향의 차이가 있느냐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그 재판부의 성별 구성과 양형과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없더라. 그 다음에 지금 경북대 경제학과 계시는 최한수 교수님, 법원이 재벌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다 엑셀표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선형회기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가중치들을 보는 거야. 기본 원리를 배우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재벌에 관대하더라. 집행유예 비율이 10% 20% 정도 올라가더라. 이런 통계 분석을 해오신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지금 이제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을 해서 살인사건 형량을 예측을 하는 이런 거를, 이거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 했는데, 이거는 여기 엑셀표에 또 이제 살인사건 1,000몇백 건에 대해서 80여 개의 변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변호사가 정관 출신인지 여부 이런 것들 막 있어요. 80개의 데이터 엑셀표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형량을 예측을 해봤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이 예측을 한 것이고 이 빨간색이 실제 형량인데 꽤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예측이 되는데 이게 형량이 너무 높은 분야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그거는 이제 형량이 매우 높은 분야는 정확도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 행위 허가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계학습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시는 이런 시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 20분을 써버렸는데요. 원래 목표는 법률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인공지능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다 그냥. 이 함수는 분류 문제를 푸는 함수다. 그래서 결정 경계선을 찾는 것이다. 원래 변호사가 법조인의 판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분류 문제를 푸는 일이었다. 그래서 계량적 판결 예측은 이게 근로자인가 뭐 고정사업자인가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문제들은 단어 단위 분류, 문장 단위 분류, 문서 단위 분류 이런 거 해서 잘 할 수 있다. 분류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가설은 갯도를 가지고 일단 세우고 가중치를 막 반복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함수에 포함된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다. 네. 미션이 컴플리트 됐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